안녕하세요.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보이는 뉴스레터 주제는 온라인 디자인 협업 툴 캔바인데요. 캔바의 포지셔닝과 GTM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면 우리는 어도비를 떠올렸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왔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어도비의 자리를 넘보는 경쟁사들이 많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전 세계 190개 나라에서 사용자 수 1억 8천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캔바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26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 된 캔바의 포지셔닝과 GTM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의 시작은 다른 여느 스타트업처럼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어요. 2008년 현재 캔바의 CEO인 멜라니 퍼킨스는 퍼스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디자인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디자인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의 툴을 배워야 했었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같은 이런 데스크탑 기반의 소프트웨어는 배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스터 하나 인쇄하는 것도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멜라니는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디자인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쉽게 협업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학교 연감에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멜라니의 생각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직접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퓨전북스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어머니의 집 거실 공간을 빌려서 운영부터 인쇄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학교 영감을 만들고 또 이제 엄마의 집 거실에서 인쇄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학생과 교사라는 매우 니시한 고객 그룹을 타겟팅한 제품이었지만 이 개념이 나중에 캔바의 핵심 기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퓨전북스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해 멜라니는 창업경진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운명처럼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투자자 빌 타이를 만나게 되죠. 빌 타이 덕분에 퓨전북스가 캔바로 진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겟 그룹 또한 달라졌습니다. 학생과 교사라는 니시한 그룹에서 일반 소비자로 타겟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디자인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를 써야 했어요. 아니면 트위크나 무, 비스타 프린트처럼 인쇄소에서 운영하는 아주 간단한 템플릿만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밖에 옵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시장에는 이 세그먼트를 주목하는 플레이어가 아직 없었습니다. 멜라니가 시장에서 뭔가 비어있는 시장 세그먼트를 확인한 것이죠. 앞서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당시 디자인 과정은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서야 겨우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멜라니는 이 분산된 디자인 생태계를 통합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합하면 최소 약 180조의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셈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퓨전북스의 뾰족한 포지셔닝에서 시작한 캔바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타깃을 넓혀간 건데요.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면서 쉽고 편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들의 문제점이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배우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한 번에 디자인부터 프린트까지 쉽게 작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디자인 툴을 만든 것이죠. 제가 캔바의 사례를 보며 정말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 제품 경험에 대한 집념이었는데요. 멜라니는 캔바가 제대로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사용자한테 아주 좋은 온보딩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적인 여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온보딩 경험을 완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캔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기본적인 조작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요소를 적용했어요. 이렇게 유저 테스팅과 A/B 테스팅 그리고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품 경험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용자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캔바는 무료 버전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 무료 버전을 써보면서 좋은 경험을 한 사용자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캔바는 초기 팬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진 캔바 팀은 아주 똑똑한 GTM 전략으로 성장의 속도를 높였는데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니시한 사례로 입소문 내기. 캔바가 공략한 시장이 소비자 디자이너였죠. 일반인 디자이너였습니다. 물론 퓨전북스 시절에 비하면 확장된 타겟이긴 하지만 규모로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었어요. 이 거대한 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캔바를 알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페이스북이 당시 엄청난 인기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캔바는 페이스북 디자인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디자인 경험이 없는 마케터와 블로거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페이스북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한 거죠. 동료들을 캔바에 초대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다 만든 결과물을 핀터레스트나 페북, 트위터 등에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죠. 다른 페북 사용자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캔바가 노출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캔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베타 버전과 웨이트리스트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캔바는 초기에 더 좋은 온보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한 기수의 베타 유저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열심히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향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음 기수 베타 테스트를 받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 번 피드백 사이클을 거쳤습니다. 정말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트위터나 페북 같은 SNS에 캔바를 공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베타 사용자로 받아줬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SNS에 캔바를 더 많이 언급하게 됐고요. 또 그것이 더 많은 대기자들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SEO였는데요. 교육에 집중한 SEO 콘텐츠를 정말 다양하고 많이 생산했습니다. 캔바의 SEO 콘텐츠는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를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직접 캔바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나 보도자료, 아카데미 교육 등등 캔바에서 제작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캔바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 처음으로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팁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 제품에 대해 더 빠르게 이해하고 또 제품의 가치를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인데요. 보통 우리가 구글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할 때는 어떤 정보를 찾으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잘 이해하는 콘텐츠를 만들수록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되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콘텐츠를 읽는 독자에게 그 결과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클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순위에 게재된 우리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온 독자들에게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캔바의 SEO 콘텐츠 전략 중 하나는 솔루션 중심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로고 만들기처럼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맞게 특정 솔루션과 관련된 랜딩 페이지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고 만들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무료 로고 메이커가 뜰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캔바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를 타겟팅하고 있고요. 또 이에 알맞게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환율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캔바 내부에는 백링크만 작업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백링크는 우리 웹사이트 말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사이트 링크를 걸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대장이나 포스터, 수료증 등등 다양한 디자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이 키워드를 타겟팅하여 콘텐츠를 게시한 크리에이터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캔바의 링크를 자신들의 페이지에 넣어줄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제공하는 사이트에도 캔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밑작업을 한 건데요. 그 결과
캔바는 셀 수 없이 많은 디자인 관련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캔바는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에 맞게 아주 기민하게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줌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많이 쓰게 되었죠. 그 당시 줌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배경 이미지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캔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줌 배경 화면이란 검색어를 타겟팅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캔바는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나 수요가 생겨날 때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포착하여 SEO를 위한 콘텐츠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GTM 전략은 하이퍼 로컬 플랫폼입니다. 캔바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 중 하나는 현지화인데요. 현재 캔바는 190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100개가 넘는 언어로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제품 현지화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한 결과인데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각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맞춘 기능과 또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에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그로스 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현지화 전략 덕분에 사용자들은 마치 캔바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플랫폼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초기에 입소문과 SNS를 통해서 캔바가 널리 알려졌던 것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캔바의 포지셔닝과 GTM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하워드 스티븐스는 40년 전에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현재의 한정된 자원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 캔바가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멜라니가 캔바의 초기 스타트업 시절에 힘들 때마다 꺼내보려고 스스로에게 썼던 글을 공유하면서 이번 보이는 뉴스레터를 마칩니다.